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수업은 우리가 내신 대비 수업입니다. 우리가 지난번까지는 제가 마지막 인사를 했죠. 그죠? 우리가 이제 비문학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 이제 이번 주까지는 제가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우리가 비대면으로 우리가 방송을 하지만 아마 다음 주부터는 풀리면 다음 주부터 우리가 내신 대비 들어갈 거니까 자, 내신 대비는 직접 보면서 하도록 하죠.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안타깝게도 다시 또 일주일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진짜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비대면 한 번 더 수업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내신이 우리가 제일 빨리 본 학교가 10월 16일이에요. 제일 늦게 본 학교가 10월 27, 8 정도가 되겠죠.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물론 이것도 변수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가 가운데 또 추석이 한 주가 있죠. 그리고 또 10월 중순에 또 내신 시험이 시작되죠. 어떤 학교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업 준비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비대면이지만 오늘 이렇게 수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아직 시험 범위를 알려주질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작년 기준으로 아마 이 부분은 모든 학생들이 시험 범위 들어갔을 거야 라는 걸로 위주로 하도록 하죠. 그래서 오늘은 옛 노래 있죠. 우리가 향가라든가 시조에 관련된 아주 고전 문학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 이 부분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제가 우리가 학원에 있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교재를 준비하시라고 그랬습니다. 교재는 평가 문제지. 평가 문제지. 2학기 평가 문제지 있죠. 예를 들면 뭐 신사고, 비상박, 뭐 미래엔 각각 출판사에 맞게끔 자기 학교 출판사에 맞게끔 꼭 사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가지고 우리 학교가 미래엔이네. 미래엔 출판사를 꼭 사셔야 되고 와우 신사고구나. 그러면 신사고 거를 꼭 사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수업을 들으시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수업이 뭐냐면 바로 제망매가부터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죠. 자, 제망매가는 제망매가를 하기 전에 고전 문학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꼭 알아두셔야 할 게 뭐냐 그러면 반드시 장르별 특징을 꼭 파악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제망매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제망매가 작품도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이 제망매가 어떤 장르냐? 현대문학에서는 시, 소설, 희곡, 시나리오, 수필 끝입니다. 그런데 고전문학은요, 특히 운문은요, 시대별로 명칭들이 다양한 장르가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에 있죠. 예를 들자면 고대가요, 향가, 한시, 고려가요, 시조, 경기체가, 그리고 악장, 가사. 자, 이런 내용별로 이게 다 운문입니다. 이런 종류들이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각각 장르별 특징을 꼭 파악해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신 시험에 건 반드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정리 좀 하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교재를 좀 펼쳐 놓으시면서 자, 제망매가 그 아래쪽이나 또 오른쪽에 여백이 많죠. 거기다가 좀 길게 좀 쓰도록 합시다. 자, 향가는 자, 우리 이 제망매가는 여러분들 향가입니다. 향가는 어느 시대 노래죠? 신라 노래예요. 신라 시대 우리 노래를 향가라고 합니다. 자, 향가라고 하는데 향가의 주요 작가층. 자, 주요 작가층입니다. 주요 작가층은 다양합니다. 아주 넓어요. 근데 주로 화랑, 승려라는 이런 귀족 계층들이 많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화랑이나 승려 또는 왕들 그래서 보통 주로 귀족입니다. 주로 귀족 계층이 많았다라는 거고. 자, 다음에 두 번째. 그럼 주요 주제는 뭘까요? 주제의식. 자, 향가의 주제는 화랑이나 승려가 대부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화랑이니까 화랑을 예찬하는 노래가 많겠죠.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필기하고 있는 건 제망매가에 대한 특징이 아니라 제망매가가 향가잖아요. 그래서 향가에 대한 지금 특징을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화랑을 예찬하고 있잖아요. 자, 다음에 승려가 많기 때문에 불교적인 내용들이 좀 많아요. 불교적 내용이 있죠. 물론 안민가 같은 경우에는 유교적인 내용도 가진 향가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주로 화랑을 예찬하거나 찬기파랑가 같은 경우는 화랑을 예찬하는 내용이 되겠죠. 불교적 내용. 오늘 하는 바로 제망매가가 대표적으로 불교적 내용이 될 겁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
형식입니다. 자, 형식은 여러분들 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형식은 자, 사구체 향가 사구체라는 말은 네 줄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구체가 있고 팔구체가 즉 8줄로 되어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19체 향가가 있습니다. 자, 4, 8, 10. 즉 4는 4줄, 8은 8줄, 10은 10줄입니다. 그러면 사구체는 우리가 보통 대표적 작품이 서동요가 있습니다. 선왕공주님은 선왕공주님은 그죠? 맛동방울 서동이와 함께 밤에 몰래 안고 간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런 짧은 네 줄로 된 게 바로 이 서동요가 있겠죠. 팔구체는 초연가가 있습니다. 쉐불 밝긴 달에라고 시작되는 초연가가 있고 자 19체 향가가 10줄로 되어 있다는 뜻인데 우리가 배우는 이 제망매가가 바로 19체 향가잖아요. 왜? 10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제망매가 찬기파란가 뭐 등등등이 대표적 작품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 19체 향가를 자, 꼭 꼭 필히 알아두셔야 되는데 19체 향가를 다른 말로 자, 기억을 하겠습니다. 사내가라고도 부릅니다. 사내가라고도 부름. 사내가라 합니다. 사내가. 자, 그러면 사구체나 팔구체를 사내가라 하지 않고 19체 향가만 사내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배우는 제망매가는 당연히 사내가라고 불려지겠죠. 그죠? 자, 두 번째. 19체 향가니까 가장 정형화 4줄, 8줄보다 10줄이니까 가장 정형화됐고 가장 완성된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가장 완성된 형태입니다. 완성된 형태란 말은 가장 정형화된, 가장 잘 만들어졌다 이 말이죠. 가장 정형화된 형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형화, 가장 잘 만들어졌다, 가장 완성된 형태가 되는 거고 자, 좀 칸이 좀 부족해서 옆에서 좀 써볼게요. 자, 디귿이 뭐냐면 얘는 3단 구성입니다. 3단 구성입니다. 19체는 그러니까 3, 4, 4, 2 뭐 이 형태를 띤 3단 구성이 많은데 특히 제망매가는 4, 4, 2 형태죠. 축구 같네요. 4, 4, 2 형태. 그래서 4줄, 4줄, 2줄 해서 10줄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는 게 되는 거고 자, 다음에 마지막 리얼은 자, 이 19체 향가만이 가진 특징 중에 9번째 줄. 우리 구구라 그러죠. 구구는 감탄사. 자, 낙구가 있습니다. 낙구로 시작됩니다. 낙구가 뭐냐 하면 감탄사입니다. 구구는 낙구로 시작돼요. 항상. 이렇게. 낙구로 시작합니다. 바로 감탄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제망맥을 보더라도 라고 시작되는 거 있죠. 바로 이게 바로 낙구, 감탄사가 되겠죠. 그죠? 자, 다음에 그런데 자, 아직 디귿 리얼 계속 이어서 쓰고 있는데 요 디귿과 리얼이 자, 칸이 많이 건너갔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카메라가 지금 이거 잘 작동되는지 좀 봐야 되고 어디까지 찍힌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좀 봤습니다. 자, 이 3단 구성과 구구는 나중에 시조나 가사. 자, 여러분들 가사는 관동별곡이라는 유명한 가사가 있어요. 강화의 병이 깊어 독립에 누웠더니 이 관동별곡이 어떤 학교는 이번 2학기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 시험일 겁니다. 어떤 학교는. 근데 대부분의 학교는 이 관동별곡이 시험범위 들어가요. 심지어는 뭐 어떤 학교는요. 우리 저 수지구에 있는 어떤 학교는 관동별곡이 교재에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교재는 있는데 자기 교재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관동별곡이 시험범위에 들어갈 정도로 관동별곡은 가사의 최고봉, 가장 중요한 고전 문학입니다. 자, 우리 그때 제가 다시 가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가사는요. 시조를 길게 쓴 거. 연시조는 이렇게 띄엄띄엄 썼다면 얘는 그냥 길게 쭉 아예 소설처럼 길게 쓴 게 가사라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시조나 가사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조에 보면 시조에 자, 우리가 시조나 가사에 영향을 준 이 낙구가
가장 대표적인 말이 어즈버예요. 어즈버. 어즈버. 이 어즈버라는 말은 오늘날 아라는 뜻입니다. 어즈버. 자, 그래서 어즈버 태평년을이 꾸미련가 하노라 할 때 어즈버입니다. 어즈버로 시작되는 건 시조나 가사에 영향을 준 낙구의 기본적인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시조 읽을 때 마지막 종장에 어즈버로 시작되면 이거 향가의 영향을 받았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주 지금 중요한 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오늘 꼭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고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자, 필기 다 하셨나요? 다 하셨어요? 중요한 거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 4번 표기. 자, 여러분들 표기입니다. 표기는 얘는 한자로 이루어져 있다라면 틀린 말이에요. 얘는 향찰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향찰. 그럼 자, 향찰이 뭐냐면 한자의 뜻과 음을 빌려 표기한 글자입니다. 그러면 한자가 맞잖아요. 아니라고요. 한자의 뜻과 음을 빌려 표기했다는 뜻인데 우리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매산자가 있죠. 우리가 매산이라고 합니다. 매산이죠. 그러면 얘를 읽을 때 매라고 읽는 사람이 있고 산이라고 읽는 사람이 있어요. 매라고 우리가 읽는 걸 얘를 뭐냐면 뜻을 밝혔으니 훈독이라 그러고 산이라고 읽으면 우리 음독이라 그럽니다. 뜻과 훈독은 뜻, 음독은 음입니다. 소리입니다. 소리. 그래서 뜻과 음을 빌려 표기하는 글자인데 그러면 글자마다 뜻을 빌려 쓴 게 있고 음을 빌려 쓴 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 예까지 필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들어보세요. 예를 들면 자, 나는 너를 사랑해라고 해봅시다. 자, 우리나라 말이고 또 특히 얘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 형태를 띠고 있죠. 그런데 영어는 I love you. 주어, 서술어, 목적어, 어순이 바뀌었죠. 자, 우리 신라인들은 이제 나는 너를 사랑해를 말하고 싶어. 글자를 쓰고 싶어. 그러면 이제 우리 그때는 신라인들이 뭐 적절한 표기 수단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옆에 이웃 나라 중국이 글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래서 그 한자를 수입해 왔습니다. 한자를 수입해 왔는데 한자 그대로 쓸 수는 없어. 왜? 우리는 조사와 조사나 어미 같은 게 있는데 중국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 중국은 뭐죠? 워아인이죠. 예를 들면 워아이니 나는 사랑 너. 그러니까 중국 어수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입니다. 그러니까 신라인들은 머리가 아픈 거야. 뭐야, 우리는 이 중국 글자를 수입했는데 우리는 나는 너를 이 는이나 르가 해가 있는데 얘는 나 사랑 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게 좀 부자연스러운 거야. 그러면 이제 신라인들은 이제 머리를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한자를 써오긴 써오는데 얘를 뜻과 음을 따로따로 빌려 쓰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쓰는 거죠. 만약에 자, 나는 그대로 써옵니다. 다음에 이 어순을 바꾸면 되겠죠. 왜? 우리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니까 그 어순을 바꾸면 돼. 자, 이렇게 바꿨어. 이렇게 바꿨어. 그냥 좀 이런 날렸을게요. 바꿨습니다. 그러면 얘는 뭡니까? 한자로? 나아자예요. 얘는 뭡니까? 너여자입니다. 얘는 뭡니까? 사랑애자입니다. 그러면 나, 너, 사랑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걸 주어, 얘도 주어, 목적어, 서술어 바꿨죠. 됐어. 자, 이게 향찰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또 차이점 뭐냐 그러면 해가 있잖아요. 중국은 그게 없어. 그럼 우리가 는이라는 걸 또 써야 되겠죠. 그래서 는이란 소리만 나는 거. 왜 이거 조사 는은 뜻이 있는 게 없으니까 소리만. 예를 들면 숨을 은자. 그냥 막 제가 쓸게요. 이게 숨을 은자입니다. 예를 들자면 숨을 은자. 다음에 르이라는 글자는 없어. 그러면 만들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만들어. 뭡니까? 외계인 를. 이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외계인 를. 다음에 해는 있어. 해는 뭐죠? 바다 해자 있죠. 바다 해자. 바다 해자는 우리가 충분히 쓰는 거니까 바다 해자죠.
그러면 보세요. 얘는 나는 숨다 너를 외계인 사랑한다 바다. 이렇게 읽어야 됩니까? 아니면 아은 여를 해라 읽어야 됩니까? 이걸 적절하게 썩자는 거죠. 자, 봅시다. 그러면 나는 아가 필요합니까? 나가 필요합니까? 나가 필요하겠죠. 나. 다음에 은은 숨다가 필요합니까? 은이 필요합니까? 얘 때는 은이 필요하겠죠. 은. 너는 뜻이 필요하고, 외계인 르는 르이 필요하고, 사랑은 뜻이 필요하고, 해는 음이 필요하고. 자, 그러면 자, 읽을 때 나은 너를 사랑해 이렇게 읽는다는 거죠. 바로 이게 향찰식 표기입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이게 뜻과 이 빨간색의 뜻이죠. 뜻. 이 노란색이 음이죠. 뜻과 음을 빌려 표기한 글자. 그러면 완전한 한자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한자를 표기했다라 하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향찰과 한자는 다 다르다고 인식해야 됩니다. 또 이렇게 또 외계인 늘처럼 만든 단어가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그래서 실제로 한자 그 글자를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바로 이 향찰식 표기가 나중에 고려 때 이두로 됩니다. 이두 문자로 되고 향찰과 이두는 넓은 의미로 다 이두라 그래요. 되는데 이게 일본에 넘어가서 히라카나와 가타카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히라카나, 가타카나가 바로 향찰을 그냥 그대로 수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자기네 글자가 없는 거예요. 다 우리나라가 다 준 거죠. 그죠? 그래서 히타카나, 히라카나, 가타카나가 전부 다 향찰식 표기의 그 흔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국뽕이 아니라 이거는 뭐 워낙 자명한 일이고 일본 학자들 인정하는 얘기죠. 그죠? 논란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일반 시민들은 모르지. 일본 시민들은 몰라요. 설마 우리가 한국한테 문물을 줬으면 줬지. 어떻게 우리가 문물을 받아? 아직도 이렇게 잘못된 역사의식을 가진 일본 애들이 거의 99%예요.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자, 그래서 향찰은 자 한자의 뜻과 음을 빌려 표기한 건데 얘는 우리나라 어순입니다. 자, 이런 거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우리나라 어순입니다. 주어, 목적어, 서술어.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나라 어순입니다. 자, 다음에 얘는요 특징이 총 6번까지 있습니다. 특징이 얘는 배경설화가 존재해요. 그냥 시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보통 삼국유사나 규원가에 이 작품들이 실려 있는데 삼국유사를 보더라도 그냥 딸랑 시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떠한 이야기를 읽고 그 이야기 속에 삽입으로 들어갑니다. 그 삽입시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 설화 안에 이제 시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배경 설화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제 막매가도 뭐 큰 배경설은 아닌데 자, 누이 동생이 죽었다는 뜻이 누이 동생이 죽어가지고 월명사 스님이죠. 스님이 이제 돌을 닦다가 누이 동생을 추모하기 위해서 자, 스님이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이 죽으면은 저승에 잘 가라고 노잣돈, 그러니까 돈을 우리가 보내는 풍습이 있죠. 이런 동서양 모두 똑같습니다. 우리도 이제 종이돈, 그 가짜 돈이지만 종이돈을 만들어서 불을 태워요. 불을 태워서 호이 가져가라 하고 이런 풍습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광풍이 불어. 절안에 광풍이 확 불어서 그 종이돈을 태운 게 휘감아서 하늘로 올라갔다. 이런 전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설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노래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향가는 배경 설화가 존재한다는 거. 자, 다음 마지막 6번. 자, 수록문헌입니다. 자, 수록문헌인데 얘는 이제 그 많은 작품에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 삼국사기, 삼국유사 11수, 14수, 균여전이란 책이 있어요. 11수. 삼국유사, 14수, 균여전, 11수 총 25수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대목이라는 책도 있는데 그 3대목이라는 책은 100여 편이 실려 있다고 그래요. 근데 아직 그 책은 발견되지 못했어요. 아마 그 삼국 시대의 흔적을 잘 보여주는 향가 노래가 100여 편이 있다는 건 놀라운 책입니다. 어서 이 책이 빨리 발견되어야 돼요. 근데 없어요. 아마 이게 일본인들이 그때 가져갔다는 게 거의 자명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책을 수백만 권을 그때 훔쳐갔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의 위대함을
자랑하는 그런 내용들 일부러 다 숨기기 위해서 다 가져갔잖아요. 불태우기도 했고. 그래서 아마 일본 지금 혹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역사가들은 아마 일본 경시청, 도쿄 경시청 지하창고에 아마 우리나라 그때 일제 때 수탈해간 우리의 아주 중요한 문헌들이 많이 있을 거다. 실제로 서울대 모 교수가 자기 스승이 일본 사람이었는데 그 옛날에 서울대가 경성제국대학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본 스승과 함께 우연히 도쿄로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자기 책을 봤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자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이 빨리 돌려줘야 되는데 아마 삼국유사 그 책 이름이 삼대목이거든요. 삼대목이라는 책은 신라 향가를 배교수 담겨 있는데 그 책이 만약에 다시 만약에 발견된다면 삼국시대 때 우리의 역사, 정치, 문화를 다룰 수 있는 좋은 책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찬란했는 문화였는지, 찬란한 문학인지, 일본에 의해 조작된 거짓 나라가 아닌 진짜 참된 우리의 위대한 나라임을 알려주는 증거가 되는데 지금 그 책을 찾아야 돼요. 혹시 모르죠, 여러분들? 삼대목이라는 책이 혹시 여러분들 집 다락방에 있을지 누가 압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집에 가셨다가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시골에 할아버지 할머니 집 놀러 갔는데 갑자기 숫자 세 글자로 되어 있고 숫자 3이 있다. 그러니까 석삼자 있다. 바로 저한테 가져오세요. 그죠? 같이. 자, 이 책은 워낙 중요한 책이니까 같이 나눠 가집시다. 농담이고요. 자, 그럼 이렇게 향가는 신라노래고 수록문호는 삼국유사, 균열도 11수. 이렇게까지 해야 이제 작품이 분석이 된 겁니다. 장르가 분석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좀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기 잘하셨죠, 여러분들? 아주 지금 중요한 거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작품 수업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화면을 좀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깨끗이 한번 지워보죠. 자, 제가 여러분들 이거 3단 구성이라고 그랬죠. 3단 구성. 그래서 3단 구성을 부르는 명칭은 기, 서, 결 이렇게 세로 명칭이 부릅니다. 자, 제 막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중요한 작품이니까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같이 화면을 좀 보도록 하죠. 자, 미래 딱 준비해놨죠? 제 막내가 자, 보이십니까? 자, 보이세요?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카메라가 좀 잘 찍히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이쪽이 좀 하얗게 보이죠? 좀 이해해 주세요. 빔이니까. 어서 빨리 코로나가 좀 이 거리두기가 좀 끝나면 좀 직접 보면서 수업하면 좀 더 재밌고 나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수업이 제가 대충 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더 꼼꼼히 하려고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칠판 보세요. 제 막매가 우리 이 제자가요. 똑같이 표시하세요. 제는 어떤 제사입니다. 제사. 그러니까 추모하다. 제사로 추모하다고. 막매는 뭐죠? 죽은 누이예요. 글자 보이십니까? 제사 가로 열고 추모. 얘는 죽은 누이입니다. 그러면 제 막매가 뜻이 뭐죠? 죽은 누이를 추모하는 노래. 그럼 제 막매가는 죽은 누이를 추모하는 노래라가 됩니다. 자, 누이가 죽었습니다. 누이가 죽어서 이 월명사라는 스님이, 자, 이게 스님이죠? 자, 스님이 자기가 그 얘기를 듣고 슬퍼한 나머지 이제 이 시를 쓴 건데, 자, 우리가 중요한 파트가 뭐냐면 과연 이게 슬픔으로 시작되었는데 제일 끝이 중요해요. 슬픔으로 시작된 시가 있으면 반드시 제일 끝을 보셔서 극복했는지 극복 못했는지를 꼭 파악하셔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생사길은. 자, 생사길은 살생자 죽을 사자죠. 이거 삶과 죽음의 길이죠. 자, 보면 삶과 죽음의 길은 예 있음에 머뭇거리고 예. 여기 어디죠? 바로 이승입니다. 이승.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승의 반대말은 저승입니다. 저승은 죽음의 공간밖에 없잖아요. 죽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승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니까 얼마나 두렵고 우리가 삶에 있어서 머뭇거릴 수밖에 없을까요? 그래서 여기는 바로 이승이 됩니다. 자, 살고 죽는 죽음의 길은 이승에 있으므로 머뭇거리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승 나는 간다. 자, 보세요. 이렇게 중요한 말이 나오네요.
나는 간다. 나는 간다. 이거 누구 말입니까? 이거 우리 큰 따옴표 할게요. 큰 따옴표. 큰 따옴표. 자, 그러면 이 나가 누굽니까? 나는 바로 이 나는 좀 적기 좀 애매할 겁니다. 나는 바로 죽은 누이예요. 자, 나는 죽은 누이입니다. 이게 나라는 말이 총 두 군데가 나와요. 이렇게 셋째 줄에 있는 나와 여덟 번째 줄에 있는 아홉 번째 줄에 있는 나는 서로 다른 나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고 많이 나오는 문제죠. 나는 간다. 그러면 나는 간다는 뭐죠? 바로 죽은 누이가 하는 말을 인용한 거죠. 그 인용 구절, 인용법이에요. 인용법. 자, 인용법을 지은 겁니다. 그 당시에는 큰 따옴표가 없어서 안 쓴 것뿐이지 오늘날로 한다면 큰 따옴표가 되겠죠. 나는 간다 라는 말도 못다 이루고 어찌 갑니까? 죽은 누이야 누이야 넌 어찌 갔느냐? 바로 안타까움과 슬픔이 있겠죠. 안타까움과 슬픔이 느껴집니다. 자, 여기까지가 3단 구성 중에 기입니다. 기. 자, 이게 묵죠. 기. 자, 우리 이 기인데 여기다 쓰시는데 자, 저는 저 공간이 부족해서 여기다 대신 필기할게요. 자, 기입니다. 기. 자, 그럼 기의 정체가 뭡니까? 바로 누이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적어줘. 그냥 슬픔. 이렇게 하나만 간단히 합시다. 자, 기죠. 기서결. 자, 3단 구성이라 그랬죠. 자, 그다음 이제 비유적 표현이 나와 있는 두 번째 서가 됩니다. 일로 좀 당겨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자, 이 부분이 기서선데 얘는 아직 내용은 쓰지 않을게요. 비유적 표현이 많아요. 어느 가을, 어느 가을. 자, 어느 가을이니까 얘는 계절적 배경이 드러나 있죠. 이른 바람입니다. 이른 바람. 자, 이른 바람은 뭐죠? 일찍 부는 바람이 되겠죠. 자, 일찍 부는 바람인데 일찍 부는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진 잎입니다. 이 떨어진 잎이 누굽니까? 바로 죽은 누이를 처럼이니까 무슨 법이죠? 직유법이죠. 그러면 이 떨어진 잎은 죽은 누이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어느 가을 이렇게 저렇게 떨어진 잎처럼 누가 죽었다고요? 누이가 죽었다고. 그럼 일찍 부는 바람은 뭐죠? 바람은 일찍 바람이 불었다는 것은 누이가 일찍 죽었다는 걸 의미하겠죠. 자, 그럼 바로 이 이런 바람은 바로 누이의 요절을 상징합니다. 요절을 암시하죠. 자, 왜냐하면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절이 뭐냐고요? 요절은요, 부모보다 일찍 죽는 거. 그러니까 일찍 우리가 죽는 걸 요절이에요. 그래서 결혼하지 못하면서 부모보다 일찍 죽는 죽음을 우리가 요절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누이가 일찍 죽었음을 암시하는 거죠. 일찍 부는 바람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자, 다음에 이런 바람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죽음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죽음의 원인. 죽음의 원인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겠죠. 물론 그게 뭐 병일 수도 있는 거고 사고일 수도 있겠죠. 병이든 사고이든 하여튼 저 바람 때문에 죽은 거야. 그런데 저 바람이 바로 일찍 불었네? 그죠? 그래서 이런 일찍 요절에서를 암시하는 거죠. 자,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 한 가지에 선하고 한 가지. 얘도 이제 비유적 표현으로서 누굽니까? 한 부모. 우리는 한 부모지 않습니까? 얘는 은유법이 되는 거예요. 한 부모에서 나고 자, 뭡니까? 가는 곳 모루 온대요.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가는 곳, 그럼 누가 갑니까? 이 가는 주체가 누군가요? 가는 주체는 누구죠? 누이죠. 누이가 어디로 갑니까? 죽는 거야.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지 언제 가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럼 모르는 주체는 누구죠? 바로 월명사, 화자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 부모에서 태어났지만 죽을 때는 누가 먼저 죽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또 네가 어디가 가는지 모른다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우리 이 부분 같은 경우는요. 가는 것 모두 온대요. 가는 것 모두 온대요. 내가 언제 네가 어디로 가는지 나는 모르겠구나. 그러니까 보세요. 인생이 참 허무한 게
같은 부모 밑에 태어났지만 언제 죽을 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인생이 참 허무하지 않나요? 먼저 태어났다고 해서 먼저 죽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태어났다 해서 나중에 죽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너무 허무함이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 뭐죠? 바로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뜻이니까 바로 여기서 인생 무상이 느껴지는 거예요. 인생 무상. 인생 무상. 모든 게 일장춘몽. 인생 무상. 모든 게 한낱 꿈과 같구나. 인생 무상. 그죠? 일장춘몽. 한여름밤의 꿈이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 선은요, 그냥 주제가 인생 무상입니다. 여기는 비유적 표현이 특히 많아요. 비유적 표현이 많죠. 그래서 보면 직유법, 은유법에 사용된 비유적 표현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같은 부모에 태어났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구나. 이런 얘기죠.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 결입니다. 아무래도 이 결이 무지막지하게 중요하죠, 여러분들. 자, 보세요. 여러분들 결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게 감탄사, 이게 낙구예요. 감탄사입니다. 뭐죠? 자, 해가지고 뭐죠? 어떤 시상을, 자, 어떤 감정을 압축했죠. 자, 감정을 압축하고 시상을, 그러니까 감정을 압축했죠. 그리고 다음에 이 자, 내용은 감정을 압축했죠. 하지만 위와 내용이 바뀝니다. 위는 지금 되게 슬프죠. 인생상 느껴졌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엔요. 마지막 극복 의지, 뭔가 이겨내겠다는 슬픔의 극복 의지니까 시상의 전환이 느껴집니다. 이 낙구는. 자, 위에다 좀 많이 쓸 거예요. 시상의 전환, 즉 왜 전환이냐고요? 슬픔에서 극복 의지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미타찰이 뭐냐면 미타찰은 자, 위에다 적으라고 그랬죠. 극락세계입니다. 미타찰에서 만나보는 만날라. 자, 그러면 이 극락세계는요, 바로 쉽게 말하면 재회의 공간이죠. 자, 미타찰에서 만날라. 이 나는 누굽니까? 이 나가 월명사입니다, 여러분들. 월명사예요. 바로 화자입니다. 우리 아까 나는 죽은 누이였죠? 이 나는 월명사입니다. 그러면 미타찰에서 만나자. 그럼 미타찰은 우리가 어떤 공간입니까? 나랑 같이 만나자라. 이 말입니다. 나중에. 자, 이게 바로 불교의 윤회사상이죠. 왜냐하면 불교의 윤회사상은요, 사람이 죽어서 나중에 도를 닦은 사람은 극락세계를 갈 것이고, 도를 닦지 못하면 윤회를 거쳐서 인간세계를 계속 몇 번 태어나서 나중에 먼저 가는 겁니다. 그래, 나중에 이제 도를 닦으면 가겠죠. 만약 도를 못 닦으면 지옥이나 또는 다시 동물로 태어나거나 다시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는 거겠죠. 이게 불교의 개념인데, 그러면 이렇게 돌고 돈다 해서 윤회사상입니다. 그러면 나는 월명사이기 때문에 나는 스님이자. 스님은 미리 이제 도를 닦아 놓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도를 닦아서 나는 미리 가 있겠다. 물론 누가 먼저 죽었어요? 누이 동생이 먼저 죽었잖아요. 누이 동생이 먼저 죽었지만 나는 바로 도를 닦았기 때문에 먼저 기다리고 있겠다는 겁니다. 근데 도를 닦지 않는 일반인들은요, 몇 번의 윤회를 거쳐야 돼요. 즉 인간으로 태어나고 도 닦고 태어나고 이렇게 업을 쌓아야, 선행을 쌓아야 나중에 도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비록 네가 먼저 죽었지만 나는 도 닦아 바로 가 있을 테니 너는 몇 번의 윤회를 거쳐서 나중에 만나자꾸나,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이 극락세계라는 것은 바로 뭐죠? 바로 만남의 어떤 재회의 공간이 되겠죠. 재회의 공간이고, 동시에 우리 아까 저 누구죠? 이승과 반대되는 거죠. 이승과 대비죠. 아까 위에 두 번째 이승과 대비되는 공간이죠. 자, 다음에 돛 닦아 기다리겠노라.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돛 닦아. 총 3줄 가량 쓸 겁니다. 자, 돛 닦아 기다리겠다는 것은 뭡니까? 슬픔을 이겨낸 겁니다. 동생아 보고 싶다. 어디 갔니? 이게 아니잖아요. 죽었는데 슬프다. 이게 아니라 동생아, 나 돛 닦아 기다리고 있을 때 나중에 와. 하고 슬픔을 지금 참고 있습니다. 참고 있어요. 자, 그래서 뭐죠? 이걸 고급스럽게 말하면 슬픔의 종교적 승화. 이겨냈다 이 말입니다. 슬픔의 종교적 승화. 즉
슬픔을 극복했다 이 말이죠. 슬픔의 극복 의지. 극복 의지가 있는 거고. 다음 두 번째. 아 슬프다. 아 열심히 할게. 이게 아니잖아요. 뭔가 감정을 쫙 가라앉혔죠. 그래서 매우 중요한 감정 절제까지 있어요. 감정 절제가 있어요. 자, 다음에 세 번째는 뒀다가 기다리겠다. 이거 자체가 뭐죠? 몇 번의 윤회를 거쳐서 네가 먼저 비록 죽었지만 몇 번의 윤회를 거쳐서 나는 먼저 극락세에 가 있을 테니까 나중에 와라. 이 가리입니까? 그리고 몇 번의 윤회를 거친다는 이 자체가 바로 불교의 윤회 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불교의 윤회 사상이 된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불교의 윤회 사상까지 총 봤는데 이 부분이 지금 제가 필기한 거 빨간색은 물론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뭐 하얀색이라서 덜 중요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자, 내용들을 이렇게 꼼꼼히 좀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은 어떻다는 건데 결은 극복 의지. 그래서 얘가 3단 구성이라는 겁니다. 3단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죠?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정리하면은 뭐 이렇게 아까 제가 신라 향가에 대한 특징과 그리고 이 내용까지 정리한다면 충분히 좀 문제 한번 다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됐습니까? 저는 이렇게 좀 하다가 그러면 좀 쉬었다가 그다음에 이제 시조를 같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